유엔 특별 보고관이 유엔에서 우리나라로 그 서한이 왔습니다. 어떤 서한이 왔냐?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용원이라는 상임위원이 오히려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서한이 왔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사무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좀 헤쳐먹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 부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 두 군데가 어디냐면 진화위, 과거사위원회 망가뜨리고 있고요.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완전 망가뜨리고 있어. 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군 역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2000년 들어서 가장 획기적인 2000년이 아닌 거 2000년도 아니야. 군 역사에서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병사들한테 휴대폰을 가지고 군대에 가게 한 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지요. 사실 저는 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제가 그 군 피해자 어머님과 같이 군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군대에 이거 휴대폰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다. 우리가 그거 지금 운동하고 있다 막 그랬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군번이 1999년 제가 1999년도에 1999년 2월 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99년이었나 98년이었나 내가 모르겠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2000년대 이전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거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머릿속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군대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요? 왜냐면 군에서 여러분들 전화 같은 거 통신 보안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통신 보안. 유선 전화기 할 때도 전화 함부로 못하게 하고 공중전화 있지만 공중전화 할 때도 사실은 막 뭐 부속 전화만 하지 말라고 막 교육하고 막 그래요. 근데 휴대전화를 한단 말이야?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죠.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2021년에 2018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전군이 다 휴대폰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근데 휴대폰 갖고 들어가지만 뭡니까 일과 시간에는 못하고 일과 이후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사병들이 휴대폰 쓰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내용이에요. 그 사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군대를 뒤흔들었다. 근데 이 뒤흔들었다는 내용은 나쁜 내용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휴대폰 문제 나왔으면 하더라도 병사들이 휴대폰 갖고 있으면은 군 기강 저하, 보안 문제, 또 부대원 일체감 하락 이런 우려가 있을 거야 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밖에 전화가고 고자질 한다거나 아니면은 군 부대원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뭘 해야 되는데 휴대폰 보고 자기 일하고 있으면은 휴대폰 간에 뭐 일체감 하락할 거.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문제. 다 뚫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군의 투명하죠. 예전에는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화해서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정말 군 안에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실제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발 같은 게 이루어져요. 폭로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병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통계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군내 사고가 줄었고요. 또 자살 사건도 줄었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 육군훈련소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육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제가 육군훈련소 25연대 몇 중대였더라? 5중대였나? 5중대 제가 조교 출신이에요. 조교 출신입니다. 근데 육군훈련소에서 이게 처음에는 육군훈련소 내용들 같은 거 뭐 그런 거 알리다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 각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문제 있는 거 있죠. 좀 나쁜 것들, 그런 것들 막 고발하는 페이지처럼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이런 막 급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요 페이지에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고발하죠. 이게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병사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이 변해가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휴대폰 병사들이 보면은 군이 완전히 당나라된다 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신원식이가 2019년도에 그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이 보수 유튜버죠, 가서 뭐라고 했냐? 장병들과 사회를 격리시켜야 한다. 장병들하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격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말 유약하게 만든다. 핸드폰 때문에.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 탈락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하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컴퓨터로 뭐 사람 죽이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군대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발상인 거죠. 정신 나간 새끼죠. 그러면서 군대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외부와의 문화에서 단절이래, 단절.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체력 단련을 강하게 시키고 군대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 방이 있었어요. 저 군대 있을 때도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함부로 못 썼어. 아주 제한적이었어.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있었지만 그거를 이용 시간을 줄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군대에서 인터넷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였더니 군대 내에서 사망자가 줄었다. 이런 씨발 또라이 새끼가 있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전우들하고 뛰면서 인생을 나눠가면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건강한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치는 허리가 되는데, 그 인터넷 핸드폰 개방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게임만 하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고, 응? 그런데 군대 와서도 그거 권장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는 거죠. 군대 갔으면 동료들하고 축구하고, 군대 가면 축구만 하잖아요. 축구해서 같이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서로 핸드폰 보고 카톡이나 하고 오락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신원식이가 그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들이 아마 게임 중독이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지. 지 자식들이 맨날 게임에 빠져 살고 그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거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저것들이 핸드폰 갖고 있으면은 게임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면은 그게 군을 약화시킨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 야,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 되면은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고 그리고 반발이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아니다. 국방부는 휴대폰을 뭐 그만 못 보게 이거 못 사용하게 할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죠. 정말 그럴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휴대폰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휴대폰 사용 시간을 더 늘려주자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휴대폰 사용은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처우 문제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무엇보다도 진짜 군에서 자살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각해요. 근데 자살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갑자기 휴대폰을 장병들이 쓸 수 있게 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요. 2014년도에 물론 군에서의 이런 학대라든가 아니면 사망사고 많이 있는데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정말 끔찍한 군 사망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4년도에 4월 6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4 포병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이제 막 전입원 병사가 선임병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처음에 기사가 나올 때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병사가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군 인권센터가 3개월 후에 브리핑을 하죠.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씨발 전입 오자 와갖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한 달 만에.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받았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일병에게 다리를 쩔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다. 힘들어하는 윤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고 치약 한 통을 먹이고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너무너무나도 잔혹한 행위예요. 아니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1999년도에 가서 이제 2001년도인가 2년 내가 군 생활을 2년 6개월 했나 2년 2개월 했나 2년 6개월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그때 저희 부대에서는 폭행이 없었어요. 때리는 건 이미 없어졌어 그때. 몰라 다른 부서들은 간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와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그냥 막 갈구는 건 있었지만 구타는 아예 없었거든요. 아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갖고요 더 좋아졌다고 난 들었어. 더 좋아졌다고 진짜로. 그런데 진짜로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제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보수 정부 들어오면서 군이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이게 그 개인들, 이 병사 새끼들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이 새끼들이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군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랑 이명박 들어오고 이명박 때, 박근혜 때하고 또 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이 윤일병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윤일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윤일병 사건. 2000년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2014년도인데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군에서 2014년이야. 무슨 80년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군 고참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괴롭혀? 아프니까 수액을 준 다음에 원기를 찾게 해. 원기 찾으면 또 패. 이게 말이 돼?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치약을 먹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충격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014년도에 이 윤희명 사건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게 사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그래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안에 있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 조사를 꾸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민사회와 군인권센터 그리고 피해자들, 유족들 다 합쳐가지고 군의 좀 뭐라 할까 인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좀 제대로 병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런 폭력 같은 거 없게 하자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 이용하는 거, 그거 만들어진 게 있고, 또 윤희명 사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군 인권 보호관 제도예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사실은 윤일병 사건 있고 나서 정말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진 게 군인권 보호관 제도거든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들어가갖고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군인권 보호관은 어떤 일을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일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 문제는 만약에 병사가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러면 군에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에서 저도 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변에 그런 이 피해자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도 했지만 군에서 내 자녀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지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군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게 비공개, 보안 문제 하면서 공개 안 하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수사 은폐하고 사건 은폐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군에서는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뭡니까 군사법원법 개정해갖고 사람이 죽으면 그거 무조건 경찰로 이첩해.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당 때. 잘한 거죠.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은 뭐냐면 군인권보호관한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군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군부대 방문조사관 신설, 군인 사망사건 입회, 선포사건 신속대응, 직권조사, 실태조사 실시, 군인권교육 별도 조직 운영, 상식상승체제 유지. 그러니까 직권조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인권 보호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인권보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잘 뽑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군 관계자가 아니고 정말 시민사회에서 그런 걸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이렇게 해갖고 2022년 1월 4일 날 그 시행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뭐 긴급 토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자회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갖고 아주 어렵게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권위 안에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언제 하냐? 2022년 7월 1일 날 해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왜 하는 겁니까? 군 인권 보호관 제도는 군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이 군가 이렇게 중요한 군 인권 보호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이게 씨발 기가 막힌 거죠. 욕이 막 나오는 거야. 누구를 임명했냐? 김용원 변호사. 김용원. 이 새끼도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김용원 씨 관련해가지고 이 김용원이가 인권이 들어가자 갈 때부터 말썽이 많았죠. 이 김용원이는 뭐라는 겁니까? 이 김용원이는 인권이가 좌파들 집단이고 그런 의식이 있는 새끼야. 인권이가 좌파들 집단이야. 좌파들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인권이가. 근데 본인이 인권위를 왜 왔어? 인권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인권위가 좌파 집단이라고 말하던 애야. 좌파의 해방구라고. 또 인권 단체들 있죠. 시민 단체들요. 쟤네들은 인권 장사치야라고 말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권위의 상임이사로 누가 온 겁니까? 김용원. 그리고 또 누가 왔냐? 한 명? 이충상. 둘이 똑같지요. 이 두 사람이 인권위에서 얼마나 막말과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권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엉망으로. 가장 오면 안 되는 자리에 정말 인권과 가장 거리가 먼 새끼들을 지금 인권위에 넣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은요. 특히 김용원. 근데 이 새끼는 요번에 지금 송두환 위원장의 요번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지가 위원장 하겠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환장하는 거죠. 작년 10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앞에 계시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윤일병 어머니예요. 윤일병 어머니. 군에서 자식을 잃거나 자식이 다치면요. 그 가족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도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투사로 살아가는 거야. 이 어머니도. 근데 어머니가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2023년 10월 때 18일일 거예요. 18일 날 뭐 하는 거냐?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즉각 사퇴시켜라 말하고 있는 거죠. 즉각 사퇴시켜라.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군인권 보호관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시작이 윤일병 사건이죠. 윤일병 사건. 근데 윤일병 사건은 아직도 명확하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권 보호관 딱 만들어진 다음에 당연히 군인권 보호관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시작은 윤일병이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조사가 안 되니까 인권위 안에 군인권 보호관이 있는 거거든요. 인권위에서 윤일병 사건을 조사해달라라고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했고 당연히 김용원도 지도 알잖아. 지가 왜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지. 지가 윤일병 사건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사한다고 했어. 그리고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 유족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뭔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는 조사 안 한다. 각하. 시켜버린 거야. 갑자기. 황당한 거죠.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용원이 갑자기 왜 윤희만 사건을 조사를 갑자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냐?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유족의 입장이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가장 뜨거운 이슈죠. 뭐냐면 최상병 사건.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너무 수사를 제대로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 쪽에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냐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항명혐의로 박정훈을 기소한다는 거 이건 부당하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했어요. 억울하니까. 근데 이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송두환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어. 소집해가지고 이 긴급조치 이거를 진정한 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용원하고 이충상이 불참하면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냈거든요. 그런데 김용원이 갑자기 인권위 상임위가 아니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따로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전격 기각시켜버려요. 김용원이 그냥 지 직권으로 기각을 시켜버려. 이 개새끼죠 진짜.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던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군 피해자, 군 사망자 유족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이게 9월 6일 사진이잖아요. 9월 6일인데 9월 5일 날 박정훈 대령 외면 군인권보호관에 사퇴 요구 나와. 근데 그때 나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진모, 안미자. 이 두 분이 누구냐면 김진모는 아까 말했던 윤일병의 매형이고 안미자 씨는 윤일병의 어머님이거든요. 그 두 분이 어떻게 김용원 뭡니까 그 군인권 보호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지 멋대로 기각하냐고 막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9월 11일 날 군사망주들이 또 와갖고 비판을 해. 근데 이렇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김용원이가 그래? 윤일병 부모님들 지금 나 비판했어요? 아들 문제 나 안 해. 기각 해버린 거예요. 유족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박정훈 대령은 군 역사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도 박정훈 대령이 치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막 나서는 걸 감동하잖아요. 감동하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동과 군 사망자 가족들, 군 피해자 가족들 있죠.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은 완전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10년 이상을 막 국방부와 싸우면서 국방부가 계속 은폐하고 특히 헌병대장들, 특히 박정훈 대령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은폐하는데 앞장서거든요. 수사 단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망 사건을 다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은데, 그리고 군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만 경험해 왔었는데 박정훈 대령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일병 가족은요, 박정훈 같은 사람은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리고 박정훈 단장은 또 윤일병 가족과 또 연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있잖아요.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가 윤일병 사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
윤일병 측 변호사가 아니고 윤일병을 죽음으로 본 가해자 있죠. 가해자의 변호사였어요. 가해자의 변호사. 그러면 윤일병 측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해자의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가해자 변호사 한 이유가 뭐냐? 그 윤일병의 매형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김정민 변호사는 윤일병 가해자였던 하선우 병장의 변호인이었어요. 변호인으로서 선임되는 조건이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용서받지 않으면 큰 죄 짓는 거였어요. 하병장 가족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가 가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군 인권센터에 그 수사 기록을 인권센터한테 전달해 준 게 바로 박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인 거죠. 그래갖고 그 윤일병 쪽에서는 사실은 김정민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고, 이 김정민 변호사가 변호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당연히 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억울하게 긴급구제 관련해가지고 이거 그냥 기각시켜버린 김용원에 대해서 윤일병 가족들이, 다른 분도 마찬가지야, 같이 나섰지만 나서가지고 전면 나서가지고 비판을 막 했더니 김용원이가 그래? 하면서 그 유족들 이렇게 보복을 한 게 아니냐라고 윤일병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거죠. 아니 이거랑 관계없이 윤일병 사건은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 멋대로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한 겁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기각시켜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김용원 만나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어가요. 찾아갔더니 이 새끼가 어떻게 했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윤일병 가족을요, 어떡하냐? 특수감금으로 신고를 내요. 이 또라이 새끼가 신고를 내요. 지가 지금 윤일병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군인권 보호관으로 있는 건데,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 지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부당하게 각하시켜갖고 그 유족들이 항의하러 왔더니 그걸 가지고 특수감금이야? 신고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윤승주 일병, 윤일병이 윤승주 일병입니다. 윤승주 일병 사건 및 군 사망 사건 유족 10여 명 등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이가.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상임위원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김용원 뭐라고 하냐, 이 개새끼.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방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날은 문을 잠궈 못 들어왔다. 내가 문을 잠가서 못 들어온 거지 들어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법으로 침입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씨발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상임위원실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불법 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들어올라 그랬는데 내가 문 잠가서 못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또라이 새끼. 그래서 이때 국가인권의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뭐 신고한 거 이거 부당하다고 막 성명하고 막 그랬어, 이 또라이 새끼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또라이 같은 짓거리입니까 진짜.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슨 보도를 했냐면 유엔의 특별 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김용원 씨가 지금 인권 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야,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새끼예요. 근데 이 새끼가 오히려 인권 탄압하고 있다고 지금 유엔에서 지금 편지가 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김 의원이 군 사망자 그 유족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유엔에 특별 보호관에게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가지고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 보호관이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회 인권 옹호자 탄압에 대한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고 그게 외교부로 온 겁니다. 특별보호관이란 뭐냐면 특정 인권 주제나 또 특정 국가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인데 총 46개의 주제의 보고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보낸 거죠.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93년 비엔나 선언, 98년 인권 옹호자 선언에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MBC도 단독으로 보도 안 했죠. 이 김용원이가 인권위원장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과거에 변협에서 징계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징계를 왜 받았냐? 이것도 기가 막혀요. 내용이 기가 막혀. 2002년도에 이 김용원 씨가 변호사거든요. 이혼 사건 변호 맡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은행 계좌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 당시 안상형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상형 부산시장 쪽을 위해서 그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 남편에 대한 대출금 변제 내역 등을 끼워 넣어서 편법으로 조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짓거리야?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사건, 이혼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조회한다고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안상형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 남편의 대출금 변제 내용을 조회한 겁니다. 이걸 왜 조회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하는 짓거리가 진짜 뭡니까? 완전 양아치예요, 양아치. 근데 이런 새끼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임위원 하고 있고, 황당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군 인권 보호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은 또 9월부터 지가 국가인권위원장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시켜줄 것 같아.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보수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래도 좀 그럴싸한 사람을 갖다 놔야지.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정말 이렇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다 보낼 수가 있죠? 정말 이건 너무한 거예요, 진짜. 너무해. 이게 오늘 4번째 이슈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이슈였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은 3월이 300일 되는 날입니다. 300일 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발적 시청료가 아닌 강제적 시청료를 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300회 특별방송 때는 여러분들께서 강제적인 시청료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제 시청료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할 텐데요. 광고를 안 했네, 광고를. 어떤 광고냐? 지금 유튜브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8월달 과정 시작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8월달에는 금요일 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할 거예요. 8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오전은 10시 반, 오후는 19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4주차, 1주차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최대한 스마트폰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할 생각인데 유튜브 제작, 쇼츠, 그리고 2주차는 자막, 3주차는 썸네일, 4주차는 라이브 스트리밍 해갖고 교육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5명 이상 차일 때 수업은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8월달 과정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무조건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 또 월세트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